뭐라고? 한국 남자와 결혼한다고? 정신이 있는 거니? 알지도 못하는 아시아 남자랑 결혼을? 말도 안 돼, 정신 차려. 여기 한국 남자와 결혼은 절대 안 되라고 말하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왜 이렇게까지 한국을 싫어하는 걸까요? 한국을 이렇게까지 싫어했던 그녀가 결국엔 한국에 귀화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 지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마드리드 출신 마리사 산체스입니다. 저는 생명윤리학 공동연구원이고 마드리드 국립병원 중환자의학 전문의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직설적이고 이성적이며 다소 냉소적이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10년 전 아버지를 여의고 병약한 어머니와 여동생을 돌보게 되면서 저의 꿈보다는 가족들에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결정은 항상 가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이야기할 사건으로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제 이야기 들으시면 제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느 날 저녁 제 책상 위 컴퓨터에서 클라라의 영상통화 요청이 울렸습니다. 동생 클라라는 전화를 받자마자 이야기했습니다. 언니, 나 한국 남자와 결혼할 거야. 동생 클라라의 말이 마드리드의 늦은 저녁 제 휴대폰 화면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그 시간 저는 중환자실 12시간 교대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도착한 직후였죠. 피로에 절은 몸을 소파에 던지듯 누운 채 영상통화를 받았는데 그 말이 마치 전기 충격처럼 저를 관통했습니다. 뭐라고? 농담이지? 클라라는 웃으며 고개를 젓더군요. 화면 속 그 아이의 눈빛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결심이 확고할 때만 보이는 그 빛이었습니다. 마리사 언니, 나 정말 행복해. 정훈 오빠는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다정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야. 저는 갑자기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시아 남자와 결혼한다니요. 그것도 한국 남자라니. 저희 스페인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의사로서 여러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며 들었던 아시아 문화에 대한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떠올랐죠. 클라라, 잠깐만. 여자를 조신하게 행동하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믿어? 아시아 남자들은 여성을 소유물처럼 대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 내가 그런 문화에 적응할 수 있을 것 같니? 클라라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마 이런 반응을 예상했던 것 같았어요. 언니, 그건 편견이야. 정훈 오빠는 전혀 그렇지 않아. 내가 하는 일도 존중해주고 내 의견도 항상 물어봐. 한번 만나보면 알게 될 거야. 다음 날 어머니께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저는 어머니가 제 편을 들어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마리사, 내가 가서 직접 보고 판단해 주렴. 클라라도 내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어머니의 그 말씀이 저를 더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저는 중환자 전문의로서 늘 증거 기반의 판단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건 마치 제 전문성을 무시당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병원에서는 이달 말 서울에서 열리는 WHO의 글로벌 생명윤리 컨퍼런스에 제가 참석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며칠간 고민했죠. 정말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족 문제와 국제 컨퍼런스, 그리고 어머니의 부탁까지. 결국 저는 마지못해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클라라, 내가 가볼게. 하지만 명심해. 내가 가는 건 단순히 내 남자친구를 만나보기 위해서가 아니야.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이 정말 너에게 맞는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야. 클라라는 기뻐하며 말했죠. 언니가 오면 한국의 모든 것을 보여줄게. 분명 생각이 바뀔 거야.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생각이 얼마나 크게 바뀌게 될지를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놀라움이었습니다. 자동 입국 심사대에서는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을 인식하는 과정이 모두 몇 초 만에 이루어졌죠.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열차는 정확히 시간표대로 왔고 모든 안내는 여러 언어로 제공되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의 완벽함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인상적이었어요. 배가 고파 공항 식당에서 처음 먹어본 한국 음식은 김치볶음밥이었습니다. 매콤하면서도 감칠맛 나는 그 맛에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스페인 요리를 좋아하는 제가 이렇게 다른 나라 음식에 반응하는 건 드문 일이었죠. 이건 정말 맛있네. 서울로 향하는 지하철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클라라가 저를 마중 나오려 했지만 제가 먼저 호텔에 체크인하고 싶다고 고집을 부렸거든요. 사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낯선 나라에 대한 제 편견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뒤져봐도 주머니를 확인해도 없었죠. 당황한 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이전 역에 두고 내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산체스 씨 맞으시죠? 저를 부르는 목소리에 고개를 들자 한 청년이 제 지갑을 들고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제 이름을? 지하철 역사 직원이 맡아두셨어요. CCTV로 확인하고 다음 역으로 연락해서 찾아드리게 됐습니다. 한국은 이런 거 빨라요. 그 청년은 환하게 웃으며 제 지갑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스페인에서라면 지갑을 분실했다면 거의 찾기 힘들었을 테니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별 말씀을요. 즐거운 한국 여행 되세요. 청년은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시스템보다 사람이 감동인 나라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효율성만 있는 차가운 나라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효율 속에 따뜻함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호텔로 향하며 창밖의 풍경을 보니 도시는 정갈하면서도 정이 느껴졌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작은 공원들이 보였고 길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낯선 안도감이 들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찾아왔던 곳을 드디어 발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클라라가 호텔로 갈 테니 그때까지 편히 쉬라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호텔에서 조금 더 쉬다가 로비로 내려갔어요. 그때 일어난 일은 정말 운명적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갑자기 기계음과 함께 엘리베이터가 멈춰섰어요. 처음에는 금방 다시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10분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비상벨을 눌러봤지만 반응이 없었죠. 휴대폰은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신호가 잡히지 않았고요. 이런, 어떻게 된 거지? 불안함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닫힌 공간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거든요. 환자들에게는 항상 침착하게 대응하는 의사였지만 막상 제가 이런 상황에 처하니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유창한 영어였어요. 그는 침착한 태도로 저를 바라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답답했어요. 죄송합니다. 호텔 시스템 점검 중이었는데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다가 손님이 갇혀 계신 걸 알게 됐습니다. 그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첫인상이 너무 강렬해서 저는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차림새의 지적인 느낌이 강했죠. 괜찮아요. 어차피 제가 약속 시간보다 일찍 내려왔으니까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그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그의 모습이 제 머릿속에 남았어요. 몇 시간 후 클라라가 도착했고 반갑게 포옹했습니다. 클라라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죠. 언니, 오늘 저녁에 정훈 오빠를 만날 수 있어. 인사시켜줄게. 저는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 한국 남자를 만나게 되는군요. 저는 철저하게 그를 평가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희는 강남의 한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클라라는 길을 걸으며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주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길 건너편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한 차량이 횡단보도를 돌진하여 사람들을 덮칠 뻔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죠. 그때 저는 두 명의 중년 부부가 주저없이 행인들을 구하러 나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남자는 차량을 제지하려 했고 여자는 놀란 아이를 안아 응급처치를 해주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분들은 누구지? 클라라가 웃으며 말했어요. 정훈 오빠의 부모님이야. 아버님은 퇴직 소방관이시고 어머님은 간호사셨대.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더 큰 놀라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리사 누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정훈입니다. 그곳에 서 있던 사람은
바로 오늘 오후 엘리베이터에서 저를 구해준 그 남자였습니다. 당신이었어요? 제 놀란 표정을 보고 정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오후에 만났죠. 호텔 시스템을 점검하러 간 건 우연이었어요. 제가 의공학 배경이 있어서 가끔 그런 일을 돕거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동생의 남자친구를 의심하고 비판할 준비를 했는데 그가 이미 저를 도와준 사람이라니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정훈의 부모님은 정말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서툰 영어로 대화하시며 한국 음식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죠. 마리사 씨, 내일 WHO 컨퍼런스 발표하신다고 들었어요. 서울대병원에서 열리는 거죠? 정훈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중환자 우선순위 분류의 윤리적 측면에 관한 발표예요. 그렇군요. 제가 내일 병원에 있을 테니 필요하시면 도움드릴게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는 클라라에게 속삭였어요. 그는 생각보다 괜찮네. 클라라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나는 그래도 여길 믿을 수 없어라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WHO 컨퍼런스가 열리는 서울대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컨퍼런스 전 병원 관계자와 함께 병원 투어를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본 의료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어요. AI 기반 진료 시뮬레이션, OG-AR 원격 수술 시스템. 이론으로만 들었던 기술들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환자 중심으로 설계된 모든 시스템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여긴 진짜 시스템이 환자를 위하네요. 제 말에 안내하던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우리는 기술이 사람을 위해 있다고 생각해요. 발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스페인 대표로서 중환자 우선순위 분류의 윤리적 측면에 대한 발표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발표 직전 갑작스러운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AI 때문에 내 어머니가 죽었다. 한 남성이 소리치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당황스러웠지만 더 놀라운 건 그 상황이 단 8분 만에 해결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이버 수사대가 신속하게 진입해 침착하게 상황을 통제했거든요. 그 지휘관은 바로 정우였습니다. 정훈의 오랜 친구라고 했어요. 저는 그를 보는 순간 낯이 익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었죠. WHO 측에서 준비한 회식이 끝나고 저는 호텔 밖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마드리드에서도 항상 그랬던 것처럼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죠. 한강변을 걷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졌어요. 그런데 멀리서 누군가 외국인 부부를 돕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익숙해 보여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아침에 컨퍼런스장에서 봤던 정우였어요. 안녕하세요. 그때 병원에 계셨죠? 제가 말을 걸자 정우는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네. 산체스 박사님. 반갑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 부부가 가방을 잃어버리셔서 찾는 걸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그의 영어는 정훈만큼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사이버 수사대 팀장이라고 들었어요. 정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의료기관이나 공항 같은 국가 핵심 시설의 테러 대응을 전담하고 있어요. 그때 갑자기 근처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외국인 여성이 아이를 잃어버렸다며 울고 있었어요. 정우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조작했습니다. 실시간 CCTV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정우는 몇 분 동안 집중해서 화면을 보더니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갔죠. 그리고 불과 5분 만에 그는 길 잃은 아이를 찾아 어머니와 재회시켰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찾을 수 있었어요? 정우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실시간 영상 분석 시스템을 활용했어요. 특히 아이들이 길을 잃었을 때는 시간이 중요하니까요. 그 순간 제 가슴 깊이 뭉클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이 나라는 사람을 잃게 놔두지 않는구나. 우리는 한강변을 따라 걸으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정우는 한국의 문화, 역사, 그리고 의료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말 하나하나가 제 편견을 조금씩 깨뜨리는 것 같았어요. 내일 시간 되시면 서울 구경시켜 드릴게요. 물론 클라라 씨와 정훈이도 함께요.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인지 이 나라에 이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정말 다르구나. 사람들은 따뜻하고 시스템은 효율적이면서도 인간적이야. 그날 밤 저는 클라라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가 틀렸을지도 모르겠다. 한국에서의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저는 스페인에서 걸려온 전화에 잠에서 깼습니다. 친구 마르타였어요. 마리사, 큰일이야. 내 어머니가 지금 병원 응급실에 계셔. 상태가 안 좋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소 건강하셨는데 갑작스러운 소식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셔서 구급차로 이송됐어. 지금은 안정됐지만 정밀 검사가 필요하대. 저는 즉시 귀국을 결정했습니다. 클라라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고 다음 날 비행기로 스페인으로 돌아갔어요. 마드리드 병원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제가 상상한 것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심장에 문제가 있으셨고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병원은 전산 오류로 진단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산체스 박사님. 하지만 시스템이 다운되어서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의사 동료의 말에 저는 좌절감을 느꼈어요. 더 큰 충격은 전문의가 부재 중이라 수술은 다음 주에나 가능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일주일이나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요. 제가 항의했지만 병원 측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수많은 생명을 구해온 의사로서 제 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무력할 수가 있을까요? 그때 클라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어떻게 됐어?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클라라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언니, 어머니를 한국으로 모셔와. 정훈 오빠가 서울대병원에서 어머니를 볼 수 있대. 그곳은 심장 전문 센터가 세계적으로 유명해. 처음에는 터무니없는 제안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마드리드에서의 상황이 이렇게 답답한데 다른 선택지가 있을까요? 놀랍게도 정훈의 도움으로 어머니의 의료 기록이 몇 시간 만에 서울대병원으로 전송되었고 원격으로 초기 진단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정우도 특별 의료비자 발급을 신속하게 도와주었죠. 어머니에게 한국행을 제안했을 때 어머니는 약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가자 마리사.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나라를 이 나이에 볼 수 있다니 오히려 기대되는구나.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수많은 환자를 살려왔지만 내 가족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게 믿기지 않아.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제 편견을 완전히 깨부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에 다시 도착했을 때 공항에는 정훈과 클라라 그리고 정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즉시 구급차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통역사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젊은 시절 러시아에서 공부하셔서 러시아어를 더 편안하게 느끼신다는 사실을 제가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기억하고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까지. 저는 감동했어요. 검사는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의사들은 정확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심각했지만 즉시 치료가 가능하다는 소식이었죠. 산체스 박사님, 어머님은 승모판 폐쇄 부전과 관상동맥 협착이 있으십니다. 48시간 내에 수술이 필요합니다. 주치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페인에서라면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을 수술이 이곳에서는 이틀 안에 가능하다니요. 수술 당일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정우가 조용히 다가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이 병원의 심장외과 팀은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요. 그의 따뜻한 위로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의사로서 늘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웠지만 이곳에서는 왠지 모르게 제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5시간의 수술 끝에 주치의가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밝았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어머님은 회복실로 옮겨졌고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안도감에 온몸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곳은 단순히 기술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라 그 기술을 인간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아는 나라라는 것을요. 어머니가 회복하는 동안 저는 WHO 한국 지부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윤리자문직과 서울대병원 협력 포지션이었어요. 처음에는 웃음이 났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일한다니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점점 그 제안이 진지하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스페인에서의 제 일은 보람찼지만 이곳에서는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윤리와 효율, 따뜻함이 공존하는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제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한 주가 지나고 어머니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하셨습니다. 병원 근처 공원에서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산책했어요. 그곳에서 어머니는 다른 한국 노인들과 함께 아침 체조를 하셨고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웃음으로 소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와 한강변을 거닐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에 좀 더 계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우는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이 지키려던 모든 것, 여기선 함께 지켜줄 수 있어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았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은 이제 완전히 회복되었고 클라라와 정훈의 결혼식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저는 WHO 한국 지부에서 제안한 자리를 받아들였고 서울에 정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혼식 날 한국 전통 혼례와 스페인식 축하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의식이 펼쳐졌어요. 정훈의 부모님과 저희 어머니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물론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서였지만 그 따뜻한 분위기는 언어를 초월했어요. 양가가 한자리에 모여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왔다. 그런데 이젠 나를 위해 살고 싶다. 결혼식이 끝나고 정우는 저를 남산으로 데려갔어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진 그곳에서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프로포즈는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이 여기서 살아간다면 함께 걸을 수 있다는 약속 정도는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혼란스럽고도 행복한 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함께 걸어요. 이 낯선 길을, 이 아름다운 나라를. 이제 저는 서울대병원에서 일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처음 왔을 때 가졌던 모든 편견은 사라졌어요. 대신 깨달음을 얻었죠. 문화는 단순히 책이나 뉴스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요. 직접 경험하고 그 안의 사람들을 만나봐야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요. 어제는 처음으로 귀화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아직 확실한 결정은 아니지만 그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설렙니다. 어머니는 한국을 너무 좋아하셔서 1년의 반은 이곳에서 지내기로 하셨고 클라라와 정우는 첫 아이를 기다리고 있어요. 정우와 저는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어제는 그가 저에게 한국어로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의사로 살면서 수많은 생명을 지켜왔지만 이곳에서야말로 제 인생이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다시 저로 살기로 한 나라입니다. 가끔은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만약 그때 동생의 결혼 소식에 그렇게 반대하지 않았다면, 만약 WHO 컨퍼런스가 없었다면, 만약 어머니가 아프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큰 행복을 찾게 된다는 것을.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한강을 바라보며 감사함을 느낍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저를 만나게 해준 모든 순간에 감사하며요. 한국 남자와 결혼한다는 동생의 선택을 반대하러 왔던 저는 이제 이 나라에서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언젠가는 저도 한국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것은 더 이상 두렵지 않은 생각입니다. 오히려 그 가능성이 가슴 설레는 꿈으로 다가옵니다. 모든 여정은 첫 발걸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반대하러 떠난 여정이 가장 아름다운, 돌아오지 않는 여행이 되기도 하는 법이죠.